안녕하세요. 사연 낭독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재던 시아버지, 그리고 그 밥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시댁 갈등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오만함이 어떻게 웃는 얼굴로 칼을 들이대는지. 상견례 날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마주 앉던 자리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시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고 앉아 마치 면접관처럼 우리 쪽을 살펴봤습니다. 인사도 끝나기 전에 시아버지가 던진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사돈은 뭐 하시는 분들이랬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캐봐야 별거 없겠지 하는 시선이었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 자영업, 요즘 그거 힘들다던데. 그 말 한마디에 대화는 뚝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제 부모님을 사돈이 아니라 조건 미달 집안으로 분류해 놓은 듯 했습니다. 결혼 비용 이야기가 나오자 시아버지는 아예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예당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사돈 내 사정이 뻔한데 그런 거 기대하는 게 더 웃기지.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너희는 이 정도면 됐다 라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그러더군요. 괜찮다. 내가 잘 살면 된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앞으로 수없이 삼켜야 할 모욕의 시작이 될 줄은요. 결혼 후 첫 명절 시댁 밥상에 앉았을 때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밥상 위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시댁 쪽에서 보낸 반찬은 상 한가운데, 친정에서 보낸 반찬은 항상 구석. 제가 친정 김치를 꺼내려 하자 시아버지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먹어. 이 집 음식부터 먹어야지. 그 말 한마디로 제 친정은 늘 나중이 됐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아버지 원래 그래.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그 말이 이후로 제 귓가에 귀신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직접 끓인 미역국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돈도 같이 드시라고 정성 들여 끓였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국을 한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역국은 원래 집집마다 맛이 다르지. 그리고는 자기 그릇엔 단 한 숟갈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깔아보는 태도라는 걸요. 이 사람은 무례한 게 아니라 사람을 깔아뭉개야 편한 인간이라는 걸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친정 무시하시는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예민해.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시아버지는 칼을 들고 있었고 남편은 그걸 보고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밥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먹는 자리였지만 늘 평가받는 느낌이었고, 가족 모임이었지만 저는 늘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이 밥상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댁 단톡방이 시끄러웠죠. 오늘은 친척들 다 온다. 며느리도 신경 좀 써라. 그 말 속에는 늘 그렇듯 너는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전 부치고 국 끓이고 상차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제 옆을 지나가며 툭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요즘 물가 비싸지? 사돈 내는 이런 거 도와주기도 힘들겠네.
아침부터 심장이 한 번씩 내려앉았습니다. 점심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쪽 친척들이 오면 시아버지는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집도 해줬잖아. 둘째는 차도 한 대 뽑아줬고. 그러다 제 쪽 이야기가 나오면 늘 빠지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거긴 뭐 사정이 있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은 분명 조롱이었습니다. 친척 하나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에서 도움 좀 받았죠? 그 순간 시아버지가 가로챘습니다. 도움? 뭘 도움을 받아? 요즘 세상에 그런 집도 있나? 그 말에 주변에서 어색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술잔이 몇 번 돌자 시아버지 말투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했어? 결혼은 원래 집안 대 집안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지? 며느리 친정 우리 집에 해준 게 뭐 있어? 순간 밥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도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도 못 해줘, 차도 못 해줘, 결혼할 때 보탠 것도 없잖아. 그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제 가슴을 찍어 눌렀습니다. 이건 농담도 술주정도 아니다. 이 사람의 진짜 본성이다. 더 끔찍했던 건 주변 반응이었습니다. 친척 하나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착하잖아요. 요즘 그런 애들 드물어.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참아라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했고 남편은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기대했던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죠. 지금은 말해주겠지. 지금은 막아주겠지. 그런데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시아버지 말보다 100배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시아버지는 마치 마무리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데려와서 이만큼 살게 해준 거지.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데려왔다. 살게 해줬다. 그 말들이 사람을 어떻게 지워버리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밥상은 다음이 마지막이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며느리 역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는 사람으로 남으면 끝이 없다는 걸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밥상에서는 말하지 말고 끝내자. 생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고 눈은 부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버지도 술김에 그런 거야.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참아. 내가 넘겨. 원래 이런 집이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가족끼리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내 친정 무시한 거 맞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무시는 아니지. 팩트 말한 거잖아.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팩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팩트야? 그러자 남편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친정이 우리 집에 해준 게 없는 건 맞잖아.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을 처음으로 낯선 인간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중립이 아니라 가해자 쪽에 서 있는 거라는 걸요. 싸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내가 참고 살아야 해? 평생 내 부모 욕 먹으면서?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정도는 며느리면 감수해야지.
그 말이 망치처럼 내려쳤습니다. 며느리.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만 보는 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대신 말했습니다. 그럼 잘 들어. 난 그 역할 이제 안 해.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어른한테 말대답이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예의는 없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돌아온 말. 사돈 내가 그래서 그런가 보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내 부모 또 들먹였어. 남편은 화가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이를 키워? 그냥 좀 참지. 그때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가? 잠깐 친정.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가서 또 이러지? 그 순간 결혼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정집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로 실패한 게 아니라 사람 취급 못 받는 관계에서 도망친 것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밥상은 끝을 내는 자리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연락했습니다. 언제까지 튕길 거냐? 밥 한 끼 하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걸요. 그날 일부러 화려한 음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된장국, 나물 몇 가지, 밥. 시아버지는 상을 보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야? 사돈 내 수준이 딱 이거지. 그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아버님, 그동안 한 가지를 숨겼습니다. 뭘 숨겨? 이제 와서 쇼라도 해?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버님 사업 망했을 때, 은행에서도 거절당했을 때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집 전세금 제 친정에서 빌려준 돈입니다. 순간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자도 없이 조용히. 그 아무것도 아닌 친정이 아버님 살려준 겁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나를 속인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신 겁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설마 진짜 이럴 거야? 저는 숨도 고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같이 밥도 집에도 안 갑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남편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그날 이후 연락은 끊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일어나는 건 무례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던 집안은 결국 자기 말에 발목 잡혔고 저는 그 밥상에서 일어나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